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 편입니다. 제56회 기출문제 풀이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랜선 여행이라고 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명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인돌, 참성단, 광성보. 일단 고인돌 보이고 전부 다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혹은 이제 가장 잘생긴 고인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은 강화도입니다. 광성보 같은 경우는 이 보, 돈대, 진보, 돈대라는 게 강화도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군사 방어 시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골고루 역사가 있는 곳이죠. 대몽항쟁기에 조성된 왕릉을 조사한다. 답이 바로 1번에 나오네요. 대몽항쟁. 대몽항쟁은 몽고, 원나라와 우리가 전투를 벌였던 시기를 말하는데 고려 시대가 되겠고요. 우리는 고려 시기에 여러 대외 관계에서 침략을 받았지만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몽골과의 전투를 굉장히 길게 하게 됩니다.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을 하지 않고 수도를 옮겨가면서 전투를 계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천도를 강화도로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지냈던 시간이 좀 길어서 고려 왕릉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 왕릉, 고려 왕릉이 무엇이 남아있는지 혹은 성을 쌓고 살았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대몽항쟁 관련돼서 조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오답 간단히 확인할게요. 김만덕의 빈민구제 활동. 김만덕은 누구냐면 이건 일단 제주도예요. 제주도의 거상, 여자 거상이죠.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명성이 한양에까지 알려져서 특별히 왕명으로 금강산 구경도 시켜주고 했다라고 하는 거상 김만덕에 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고요. 정약전, 정약용의 둘째 형입니다. 정약전이 유배를 갔었던 장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배지에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어류 도감 같은 거를 만들게 되죠. 동명의 영화도 작년에 나온 게 있었는데 요거는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정약전의 유배지고요. 지증왕이 신라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서 복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 섬들을 찾아본다. 이거는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신라장군 이사부가 나오는 노래 가사에도 등장을 하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점령했었던 장소, 이것은 거문도입니다. 거문도. 영국인들이 포트 해밀턴이라고 불렀던 거문도 점령 사건은 근대 초기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각자 지역이 있고요. 여기가 강화도죠. 강화도. 나머지 지역의 특징도 간략하게 기억을 해놓을게요. 12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얼마 전 강원도 철원에 다녀오셨지요. 철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예가 세운 가의 도성터라고 나오고 있는데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죠. 원래는 신라의 왕자였으나 버려진 왕자로 신라의 원한을 품고 신라에 대항하는 다른 국가를 계승하는 후고구려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고 이때 궁예 밑에 있었던 장군 중에 왕건이 있고요. 나중에 이 궁예가 폭정을 일삼게 되자 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국가를 가져가죠. 그리고 고려라고 다시 한번 재개국을 하게 됩니다. 여기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후고구려에 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각간대공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지위에 대한 설명인데 후고구려 직책 이름이 아니고요. 이거는 신라에 나오는 내용이고 신라에 해당하는 직책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두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후고구려가 국호를 바꾸는 내용이 주로 가장 쉽게 나오는 버전의 선지가 되겠는데 마진이나 태봉이라는 게 나오면 금방 또 찾을 수가 있는데 요게 선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광평성. 실제로 후고구려에서 정치기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광평성의 이름 여기서 기억해 놓을게요. 일단 정답이 2번인데 나머지 확실한 오답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이거는 후백제가 한 겁니다.
후고구려가 아니라 후백제가 했었던 일이어서 이건 아니고요.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 군하고 싸워서 이긴 거는 이제 후고구려 이후에 왕건의 고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경 15부 62주 지방 행정 제도가 엄청나게 지금 커요. 수도가 5개가 있다. 이거는 발해 얘기입니다. 발해가 한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넓어진 영토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춘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요. 요게 후고구려의 특징이다라고 광평성의 이름을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각간대공이 반란을 일으킨 거는 신라의 해공왕이라는 왕 때예요. 8살에 즉위를 한 사람인데 한 5년 정도밖에 치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어린 왕이 즉위를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왕위를 노리고 진골 귀족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 시대를 일본이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가와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런 게 순서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힌트가 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양규, 거란, 소손령 이거는 고려 시대에 어떤 국가와 전투를 벌였던 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란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려는 500년 역사 동안에 대외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시기 순서대로 전투를 벌였던 국가가 달라요. 초반에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왜구입니다. 순서대로 되게 많은 싸움을 했는데 거란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각각이 무찌른 사람들이 내용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태조 왕건 자체가 거란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 유언으로도 남겼죠. 거란과 이 외교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고려는 초반부터 거란과 수교를 맺지는 않아요. 그들과 고려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는 초반부터 그런 내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란은 여기에 불만을 품고 교류를 맺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다소 강압적인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양규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양규는 1차, 2차, 3차 중에서 2차 거란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소손령이라는 장군이 들어오거든요. 소손령이 들어왔을 때 서희라고 하는 외교관이 가서 외교談판을 해서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어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침략을 했고 그리고 양규가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 소손령이 나옵니다. 소손령. 그러면 다라고 하는 게 가보다는 먼저 있어야겠죠. 얘가 1차입니다. 다가 1차고요. 그러면 순서상으로는 다 다음에 가가 나오는 상황이 돼야겠네요. 그리고 강감찬 장군 나옵니다. 강감찬이 3차 거란 침략을 막아낸 사람이 되겠고요. 귀주대첩의 주인공입니다. 3차. 그렇다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이제 요게 요 광군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보면 될 텐데 거란이 장차 침입을 하려 함으로 이거는 아직 침략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순서상으로는 이것보다 먼저가 되겠죠. 군사 30만 명 우리가 미리 선발을 해서 광군이라고 부르고 광군사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고려의 두 번째 임금인 정종 시기에 설치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초반부터 거란이 들어올 거를 염려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란이 예상대로 침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응대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를 보면 나가 가장 먼저 나와야겠고요. 나다 가라라는 순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꺼번에 찾았지만 여러분들은 헷갈리신다면 확실한 순서를 좀 열거를 해놓은 다음에 소거법으로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나다 가라는 4번이 되겠죠. 4번. 거란이 여러 번 침략을 했기 때문에 거란뿐만이 아니라 거란과 여진 몽골의 침략 순서를 섞어서 이제 배치를 하라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14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사건일지 망이망소이가 나옵니다. 망이망소이. 이거는 망이망소이의 난입니다. 망이망소이. 망이망소이는 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고려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향, 소, 부곡이라는 게 있는데 향과 부곡의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 소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인데 수공업에 종사를 하면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서 바치는 그런 일을 해요.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갈 자유가 없습니다. 이사를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세금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천민은 아닌데 천민처럼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의 행정구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공주 명악소라는 지역에 있는 망소이의 난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이 소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그 분량을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살았다고 전해지고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종종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가 일어났었던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고려시대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럼 고려가 아닌 것들은 지워나가면 되겠네요.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했다. 서얼이 등장하면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차별받았던 양반인데 양반 아닌 반쪽짜리 양반들 있죠. 양반인데 첩의 자식들.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 그러죠. 서자와 얼자를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부인은 한 명밖에 없죠. 일부 일처제입니다. 우리는. 일부 일처제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을 수도 있죠. 첩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부인으로 인정을 한 거는 아니에요. 이 첩이 아들을 낳으면 첩의 신분이 일반 평민 이상이면 그 아들은 서자고 그 집에 여자 종이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그건 얼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다 따가지고 서얼이라고 하는데 이 서얼들은 서자들은 정실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았을 때 입양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들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양반처럼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부 아들로 인정을 해주지는 않죠. 이 서얼들에게는 굉장한 핸디캡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과거 시험, 특히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출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불만을 품은 서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반에 통청운동을 해요. 우리도 과거 시험 볼 수 있게 해주고 청요직, 중요한 요직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운동이 통청운동인데요. 조선시대 후반부에 일어났었던 운동입니다. 이거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뭔가 불만을 품고 누가 또 봉기를 한 것 같은데 사벌주라는 지역명에서 이것은 신라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되었다. 적장자가 뭔가요? 적자이면서 장자인 겁니다. 적자이면서 장자. 정실 부인의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져가고 제사를 모시는 성리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정착이 된 건데 이거 조선 후반입니다. 오히려 조선 초반에는 적장자 상속제도가 아니었어요. 아들, 딸에게 똑같이 재산 물려주고 제사도 번갈아 가면서 지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적장자 위주를 중시하게 된 거는 조선 후반에 성리학이 강하게 일반인들의 삶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4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갑자기 엄청 고대 국가로 올라가는 지문이 나오고 있죠. 요거는 동예 얘기입니다. 동예.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향과 소와 부곡의 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요것이 답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특징 하나씩 정리해 놓으시고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어느 나라 누군지를 알아야겠네요. 태조께서 흑창을 두고 첫 번째 힌트, 가난한 백성들에게 진대하게 하셨다. 지금 백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한 건 늘어나지 않으니 쌀을 일반석을 더해서 이름을 의창으로 고친다. 이거 모든 주와 부에 의창을 설치해라. 어떤 왕의 교지를 내려서 곡식 창고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어요. 태조께서 흑창을 설치했다. 이분은 태조 왕건입니다. 고려의 왕건이네요. 태조 왕건이 맨 처음에 흑창이라고 뒀던 빈민구제기구입니다. 빈민구제기구. 여기 진대라고 하는 게 나오죠. 고구려에 진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구려 진대법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구려 재상을 파소가 했다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했다라는 빈민구제법에서 의창이라고 흑창이라고 하는 창고를 놓고 요거 이름을 바꿔가지고 확장시킨 임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태조 왕건보다 뒤쪽에 있는 임금이 되겠죠. 요거를 만든 임금은 성종입니다.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 조선에도 성종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체제를 정비하고 완성시킨 사람에게 이룰성자를 주로 부여를 합니다. 그럼 뭔가 많이 만들고 많이 제도를 다듬어 놓은 사람이겠죠. 성종의 업적,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요거는 행정구역을 좀 변화시킨 건데 우선 이건 아니고요. 옆에 메모만 해놓을게요. 이건 문종이라는 고려 왕의 업적입니다. 국자감에 학교죠. 서적포를 설치했다. 이거는 숙종이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선지에 나오니까 정리만 할게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지방행정구역 지금 정리하면서 지방관을 직접 파견을 해서 왕의 정책이 골고루 들어가게 하고 있네요.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3번이고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정방을 폐지했다. 요거는 고려 말기 부분에 나오는 공민왕이 한 겁니다. 공민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고요. 개경에 귀법사라는 절을 세우고 균열하는 사람을 주지로 삼았다. 지엽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체크만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광종이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는 성종의 업적이 뭐냐. 뭔데 이룰성자를 받았을까 이 사람은.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인데 종교적으로는 불교지만 이제 유교를 받아들여서 유학을 정치에 접목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우선 과거 제도를 들여온 사람은 광종이기는 하지만 성종이 이제 여러 가지 유교 윤리를 정착을 시키면서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종의 업적 중에서는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정치를 개혁을 합니다. 유교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방의 왕의 명령을 골고루 전달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업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유교적인 정책을 안정시킨 사람이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3번. 16번입니다. 다음 구성안의 소재가 된 탑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 탑이 뭔지 알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문화재는 나중에 여러분들 교재 같은 데 보면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챕터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이제 봐주시면 돼요. 탑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나오는 탑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땡땡박물관의 실감 콘텐츠 구성안입니다. 증강현실 기술로 우리 문화에서는 실감나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탑이다. 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고려 아니면 조선 초반일 겁니다. 이 두 시기로 좁힐 수가 있겠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음. 왕 힌트가 나오네요. 기단부에 조각된 서유기 이야기를 퀴즈로 풀어본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박물관이냐면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은 수요일이랑 토요일 야간에 밤에 그 박물관 내부에 레이저 쇼 같은 거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뭐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하는 거를 여기 모티브로 문제를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면은 쌍둥이처럼 나오는 탑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 분들 1층에서 직진해서 쭉 들어가면 큰 탑 하나 있죠. 비슷하게 생긴 거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리석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안쪽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산성비를 맞으면 대리석이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갖다 놓은 건데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종로 탑골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 탑이 서 있기 때문에 탑골공원, 탑파, 탑골공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둘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탑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으니까 높은 탑이겠죠. 3층은 다 지워버릴게요. 지우. 탑 세는 순서 어떻게 세냐면 이것도 막 이거를 막 세가지고 이렇게 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는 거 아니고 요 지붕 있죠? 이거는 기단, 여기까지는 기단이고 기단부 위쪽에 있는 여기에 요 지붕부터를 층으로 세요. 이것도 3층이고 하나, 둘, 셋 얘도 3층이고 하나, 둘, 셋 얘도 3층입니다. 여기 지붕 날개부터 세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층수가 좀 덜 나와요. 기단부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3층이 되겠죠. 4번, 5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4번 굉장히 화려하고 뭐가 장식이 조금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 탑이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하고 자주 좀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탑이에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사람들 구경하게 해놨는데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탑골공원에 있다라는 거죠. 기단부에 서육이 조각돼 있다라는 내용이 잠깐 나왔었어요. 요게 지금 컬러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밑에 부분에 다 조각이 돼 있습니다. 서유기의 내용이 여기다 조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4번에 해당하는 거는 송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시대는 고려시대 석탑이고요. 좀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탑은 월정사에 있는 10층 석탑입니다. 오대산에 있는. 요건 헷갈릴 수 있지만 일단 5번의 모양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5번. 네, 17번입니다.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연경에 도착해 이제야 소식을 전하네. 예전에 충선왕이 원의 화가를 불러 그리게 한 나의 초상화를 기억을 하는가? 충선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충선왕에서 우리는 이거는 시대는 고려시대구나. 이 사람은 고려시대 누군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충선왕은 충자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충자가 들어가면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간섭기, 고려 말의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분은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학자로 추정이 됩니다. 왕이라고 호칭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림을 보니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나의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난다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의 호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힌트가 1번, 2번, 3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만권당은 뭐냐면 만권당은 원나라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을 교류하게 했었던 교류의 장입니다. 독서당인데요. 학자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충선왕이 만들었던 그런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익제라는 호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 학자의 이름은 익제 이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려 말기에 이 만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성리학을 공부를 하고 그 성리학을 자기가 공부한 성리학을 고려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리학. 그 성리학을 전수받은 사람 중에 이색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고려 말기가 되면 새로운 선비들이 등장을 하죠. 성리학으로 무장한 새로운 선비들이 등장하는데 신진사대부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색이 되겠고 또 정몽주라는 분도 계시고 또 정도전이라는 분도 계시죠. 이 신진사대부들이 성격에 따라서 온건한 파와 그렇지 않은 파가 나뉘게 되는데 그건 좀 후반부의 얘기지만 그 성리학을 들여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학자로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이재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소거를 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역사서인 사략을 저술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우선 2번 먼저 볼게요.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했다. 불시잡변. 부처님을 불시라고 표현한 거죠. 부처님의 잡소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교를 격화시키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불교 비판한 사람 이 책으로 정도전이죠. 아니죠.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썼다. 이 구제학당은 국가에서 만든 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예요. 이거는 최충이라고 하는 고려 초반의 문벌 귀족인데요. 문신인데 사립학교를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배출된 과거 합격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제 학교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여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기관이 좀 약화되는 모양새를 보여서 이 나라에서도 국가교육을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일단 이분은 최충이라는 분이고 고려 이 문벌 출신입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봉사십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했다. 이거는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 시기 좀 특이한 시기가 있죠.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정변, 쿠데타가 일어나서 장군 출신, 무신들이 집권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무신정변의 주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봉사십조라는 걸 올려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요거는 최충원에 관련된 설명이고 예안향학을 시행해서 향촌의 교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예안향학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향촌 사회에 사람들이 유교 논리에 맞춰가지고 이 모든 통과 의례를 잘 하면서 조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향촌 사회에 이런 걸 만들어서 보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 예안향학이 나오면 요거는 이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선은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이황은 또 조선시대 사람이죠. 고려 말기에 학자인 이재현의 대표적인 저술 중에 사략이라는 역사책이 있고요. 이분은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의 역사 내용을 정리해서 사략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저술한 것이 나오는데 이분이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였다라는 특징에 맞춰가지고 찾아주시면은 그리고 나머지 오답들이 확실하게 오답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 하나씩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삼도 도순 찰사 가가 이끄는 고려군이 전라도 황산에서 황산. 일단 연도 힌트가 또 나오고 있고요. 황산이란 지명이 나오고 왜구를 격퇴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첩비를 세웠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파괴해서 파편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적장 아지발도를 죽인 이 사람의 활약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연도에서도 우리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고려 말기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황산에서 왜구를 격파했다. 고려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외 전쟁을 수행했었던 국가가 왜구가 되겠는데요. 이 왜구를 무찔렀던 전투가 크게 두 건이 있습니다. 황산대첩과 진포대첩이 있는데 이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격퇴한 것으로 특히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한 걸로 유명세를 얻은 분이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이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 있는데 깨져서 파편만 남고 이거를 탁본 떠가지고 이런 게 남아있다. 그래서 아지발도라는 장수의 이름도 있다. 여기서 이성계를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이성계의 활동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북방에 4군 육진을 설치했다. 이거는 김종서 장군이죠. 세종 때입니다. 아니에요. 의종의 복위를 도모하면서 군사를 일으켰다. 우선 의종은 이제 고려식이 나오는 왕의 이름이고 무신 정권기에 무신들에게 축출당하면서 살해당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의종의 복위를 도모한 사람으로 이 무신 정권기에 싸웠던 분이 있는데 김보당이란 분이 있어요. 김보당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 이 무신들한테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되겠는데 이분은 의종을 다시 복위한다라는 명분을 기치를 걸고 일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그 무신 정권기에 무신들의 어떤 무신 정변 자체에는 찬성을 했던 분이에요. 원래는 의종을 몰아내는 거에 찬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의종이 정치를 돌보지 않고 백성을 돌보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무신 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개선해 줄 거라고 믿고 이걸 지지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를 보고 다시 의종을 복위를 하려다가 결국에 축출당하는 사람입니다.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아만 두시고 위화도 회군 대표적인 업적이죠. 장수였던 이성계는 왕의 명을 받들어서 명나라를 공격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가 있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된다. 사불가론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요동정벌을 반대를 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서 일단 군대를 이끌고 출발은 하죠. 근데 계속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만 건너가면은 이제 요동정벌하러 가는 그 시점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위화도라는 곳에서 잠깐 멈춘 거죠. 여기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군을 돌려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왕명을 거역하고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회군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 또한 이제 반정이죠.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위화도 회군에서 성공을 하면서 정권을 잡고 이제 개국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성계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위화도 회군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이거는 고려의 윤관이라는 분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좌우별초와 신의군으로 삼별초를 조직했다. 이것도 고려시대의 삼별초에 해당하는 대몽항쟁을 수행했었던 단체의 이름인데 이거는 최씨 무신 정권에서 만든 이 군사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며칠 전 전하께서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라고 명을 내리셨다고 하네. 이제 현직 관원들만 수조권을 지급받게 되겠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전에서 직전으로 바뀐다. 이거는 직전법이거든요. 조선시대 직전법에 관련된 얘기인데
현재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월급으로 준다는 거죠. 이거는 세조 때 했던 일입니다. 기존의 과전이 좀 문제가 됐었던 이유가 이 과전 중에서 사실은 땅을 지금처럼 우리가 현금이나 이런 걸로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급여를 줄 때 어떤 일부 땅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수조권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직 관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줘야 계속해서 이 관직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땅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걸 계속 줄 수가 없어요. 계속 줘도 언젠간 반납을 해야 이것을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전, 직전법 이전의 과전법에서는 세습을 하는 땅이 존재했어요. 수신전이 있고 또 휴량전이 있었어요. 이 두 개는 뭐냐면 관리가 죽으면 그 부인한테 주는 땅이 수신전인데 이거는 세습이 또 되고요. 그리고 휴량전은 뭐냐면 죽은 관리의 어린 자녀에게 또 주는 땅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복지의 일환으로 준 거기는 한데 이것이 세습이 되면서 이것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반납이 되지 않으면서 땅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거를 혁파하기 위해서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러면 관직에서 퇴직을 하면 이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신전, 휴량전 같이 세습되는 이런 거는 이제 폐지한다. 이런 걸 했었던 게 이제 직전법입니다. 세조가 했었던 거고요. 세조는 조카에게서 왕위를 찬탈했었던 수양대군이죠. 그래서 어지러운 정치를 좀 혼란스러운 거를 좀 이렇게 잡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원래 왕이 되려는 순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조 시기에 일어났던 일로 맞는 거 찾아볼게요. 왕에게 직계하는 이조판서. 직계. 업무를 직접 보고하는 거예요. 한 라인으로 올라가는. 세조 때 육조 직계제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으면 여기 6개 육조가 있어요. 이조, 형조, 예조 뭐 이런 게 있죠. 육조가 있는데 이들이 모든 보고를 왕한테 바로 하는 겁니다. 왕의 힘이 세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왕이 이걸 바로 보고받지 않고 중간에 누구랑 상의를 해요. 상의를 하는 거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이거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 대신들하고 반드시 의논을 하고 모든 걸 결정을 한다면 이건 육조직계제가 아니겠죠. 의정부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의정부하고 굳이 모든 걸 논의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그걸 육조직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이조판서에 대한 모습 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임꺽정의 무리를 토벌하는 관군, 임꺽정. 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요거는 명종 시기인데요. 우리가 명종을 잘 모르지만 이 명종 시기에 문정왕후 시대거든요. 이 문정왕후 시대인데요. 문정왕후의 오라버니들끼리 엄청 싸워요. 문정왕후의 오라버니와 그때 당시에 그 대윤, 소윤이라고 해서 이 왕권을 놓고서 외척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대윤, 소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치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의 삶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게 되겠죠. 여기에 불만과 힘듦을 견디지 못하고 임꺽정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정치 상황이랑 시대 상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종, 임꺽정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왜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일어났지? 라고 배경을 좀 머릿속에 이해를 해두시면은 굳이 막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아니고 동몽선습을 공부하는 서당의 학생. 요 동몽선습은 아동들이 공부하는 유교 초반 서적입니다. 요거 중종임금 때 나오고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하실 수 있는데 중종임금 때 저기 지방에 잠자고 있었던 능력 있는 사림이라는 선비들 끌어올려가지고 중종이 좀 키워주는 일을 합니다. 이 사림들은 기존에 정계에 진출해 있었던 훈고라고 하는 옛날 선비들보다 조금 더 진취적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여기에 좀 더 엄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교, 성리학의 논리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제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의보감을 요청하는 중국의 사신, 동의보감 허준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 완성이 광해군 때 돼요. 허준은 선조와 광해군을 둘 다 모셨죠. 이 광해군 때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을 이게 워낙에 잘 만들어진 거라서 중국의 사신이 요청을 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참고는 해주시고, 시장에 팔기 위해서 담배를 재배하는 농민. 우리는 이전 시기에는 농사가 주요 업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산농공상이라 그래서 이 농업을 물건을 만들어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은 농사뿐만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리고 반드시 곡식이 아닌 것들, 상품 작물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는 없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조선시대 후반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20번입니다.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홍화문이네요. 이건 창경궁의 정문입니다. 창경궁, 지금 서울의 해화동 대학로 인근에 있죠. 어떤 왕이 만듭니다. 정의왕후 등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기존의 창경궁 전에 여기에 수강궁이라는 궁궐터가 있었어요. 이거를 수리를 해가지고 조성한 궁궐이다. 이 사람은, 가라는 왕은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 사람 누구냐면 성종이에요. 성종. 얼마나 한 게 많으면 이룰성자를 받았겠어요.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이 창경궁도 성종이 만들게 되는데, 조선의 9번째 임금이었던 성종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13살에 즉위를 해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엄마도 살아계시고 큰어머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대비가 세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의 대비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창경궁을 만듭니다. 창경궁은 창덕궁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창덕궁은 정치 공간이니까 여기에다가 대비마마를 모실 공간들을 막 크게 증축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었던 이 부지에다가 창경궁을 크게 만드는 건데, 본래 여기에는 수강궁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수강궁은 태종 이방원이 살았던 궁이에요. 태종 이방원이 아들인 세종대왕에게 양위를 하잖아요. 죽고 물려받는 게 아니라 양위해가지고 세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군사권이나 인사권은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일종의 실전 교육을 시켜줍니다. 본인이 상왕이라는 직책에서 그런 거를 하죠. 하지만 같은 궁궐에 있으면 신하들이 왕이 2명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기 말만 듣고 아들 세종의 말을 듣지 않을까 봐 일부러 거주지를 따로 분리를 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옆에 좀 인근에다가 수강궁을 만들어서, 이게 만수무강할 때 그 수강이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쓰다가 태종이 사망하고 나면 쓰지 않고 약간 방치돼 있었던 거를 이 성종이 증축을 해가지고 쓰게 된 거죠. 자, 성종은 경국대전뿐만이 아니라 많은 거를 완성을 해요. 성종 시기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자들이 편찬이 됩니다. 제도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종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탕평비, 탕탕평평. 지금 우리도 뭐 뉴스 보면 국회의원들 막 싸우는 것처럼 그 시절에 또 지금의 정당처럼 붕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서인, 남인, 동인 이런 것들 있죠. 이들이 막 싸워요. 원래는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찾으라는 좋은 목적에 있었지만 이게 심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싸우지 않고 골고루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탕평 정책이라는 걸 하고 탕평비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조입니다. 붕당 정치는 조선 후반에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이 탕평이 나오면은 영조를 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가 주저가 된 거는 숙종 때 일입니다. 숙종. 악학괴범이 간행되었다. 이거 뭔가 음악에 관련된 서적의 정리, 편찬 사업이 될 텐데 우선 일단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완성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각 지역의 지리적인 거나 풍속 같은 걸 정리해서 만든 동국여지승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있고 악학괴범도 있고 경국대전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완성되고 편찬됐다. 그래서 이룰성, 성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편할 것 같고,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선조식인데요.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은 임금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상비군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군대와 관련되는 훈련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초계문신제. 이 초계문신제는 정조입니다. 정조가 창덕궁에 설치했었던 규장각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규장각. 표면적으로는 왕실 도서관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를
그 옛날에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를 본인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장소로 연구, 인재 양성소로 활용을 했고요. 초계문신제는 뭐냐면 똑똑하고 가치관이 맞는 신하들을 뽑아서 직접 왕이 선발을 해서 여기서 3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공부시키고 과제 내고 연구하게 해서 3년 동안 왕의 어떤 가치관에 맞는 사람으로 육성을 해요. 그래서 이 초계문신제를 졸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초계문신제도는 10년 정도 유지가 됐고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정조 시기에만 운영됐었던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입니다. 이때 여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졸업이란 표현이 적절하진 않으나 3년 정도 요거를 거치고 나면은 무사히 이 길을 마친 사람들이 한 13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초계문신제를 거쳐가지고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약용이 있습니다. 정약용. 이 초계문신제 하면은 바로 정조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